하나하나 제가 풀어가 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석열도 김건희도 못하지만 이재명은 한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 말하느냐 하면요. 오늘 이재명 의원이 마포 망원시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정치인이 이 시장을 찾아서 시민들을 만나는 행동은 뭐 흔히 있어 왔죠. 어떻게 보자면 약간 통과 의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중요한 정치 시즌이 있을 때마다 당연히 들러야 되는, 꼭 가야 되는 어떤 곳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죠. 따라서 정치인이 시장을 가는 거는 뭐 그닥 뭐 보기 드문 장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이번에 이 망원시장을 간 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요, 오늘 그 망원시장에 가서 시민들을 만났고, 시민들하고 악수하고, 시민들하고 뭐 막걸리도 한잔 마시고, 그런 것까지 한 거는 뭐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데, 다른 게 있다면 그곳에서 검찰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해서 이 비판도 했고요.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제기를 했고, 동시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검찰이 오라니까 가기는 간다. 그런데 내 너무 바쁘니까 평일날은 못 가겠고 토요일날 갈게 라고 해서 다시 되받아 줬습니다. 이 말 자체는 뭐냐면 검찰의 소환이 매우 부당한 것임을 자연스럽게 설파하는 것인가 동시에 한편으로는 저 와중에 또 당무는 보내? 할 일은 하네? 라는 것을 또 대단히 부각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나 당무할 거야. 당무한다고 바빠. 근데 자꾸 오라 그러니까 나 토요일 날 갈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이 난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람들 머릿속에 콱 박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그 개인 이벤트로, 하나의 그 개개 이벤트로서도 상당히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앞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득하고 직접 알리면서 정치를 해 나가겠다. 한편으로는 위기에 얼마든지 처박히더라도 대중들과 직접 호흡하면서 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그 계획을 공표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대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 위기에 처했을 때 대중과 직접 만나서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은 첫 번째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은요, 항상 위기에 처할 때 대중들을 모았어요. 대형 집회를 열어서 그 집회에서 집회를 바탕으로 몰고 갑니다.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은 말씀을 잘한다, 언변이 좋다라고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은 간결한데 사람의 마음을 콕콕 후벼 파주는, 아픈 데를 콕콕 찔러주는 그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뭐냐? 내 못 배우고 돈 좀 없어도 더럽고 안 입고 온 꼴 안 보는 세상, 그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냐? 응? 내가 공부를 못해도 학교에서 구박 안 받는 세상, 내가 공부 못한다고 자살당하지 않는 세상, 내가
돈 벌러 회사를 갔는데 산재를 당하지 않는 세상, 이런 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냐,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 그러면 참 이렇게 뭔 소리야 이러는데, 딱 얘기를 해보세요. 예? 내가 돈 없고 내가 좀 못 배웠더라도 더럽고 안 입고 온 걸 안 보고 사는 세상. 일하러 회사를 갔는데 회사 가서 팔다리가 잘려오지 않는 세상. 학생이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공부가 부담이 돼서 또는 공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는 세상.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세상 아닌가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딱 간단하게 너무나도 쉽게 와닿게 해주는 사람, 노무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그리워하는 거죠, 지금도. 그분의 그 시원한 말을 듣고 싶은 거야. 다시 한번 그분이 이렇게 광장에서 사자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제가 가끔씩 이제 어디서 연설을 할 때 꼭 그런,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연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깊이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고 그 단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날 잘 돼요. 자, 이희용님, 노무현 대통령님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런 면을 갖추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5%가 우리나라 전체 그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90%는 겨우 2% 차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가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는 이 경제 구조, 특히 소득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냐면 가장 좋은 건 항아리형 구조가 제일 좋다 그러거든요. 항아리형 구조. 근데 우리나라는 긴 술병 구조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목이 길고 밑에 엉덩이가 크고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서 이렇게 소득 구간이 긴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위 10%가 부의 대부분을 갖게 되고 나머지는 밑으로 하위층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가지는 게 적게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이 소득 분배 구조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할 수 있을까요? 김건희가 또는 윤석열이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득하고 직접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국민의힘 그 안에 있는 정치인들 그 누구 하나가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중들을 직접 만나서 대중들로부터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사람이 이준석 정도, 그 다음에 홍준표 정도겠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이나 홍준표나 이 사람들이 말장난이나 아주 교원영색하거나 그 희한하게 궤변을 늘어놓아서 위기를 잘 빠져나갈 뿐이지 말 자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또 말을 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사람은 못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국진당에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야. 민주당 내에서도 그걸 하시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이재명밖에 없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하실 때 정말 그 명연설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제 장인은 좌익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익활동하다가 감옥에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이후로 제가 제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라고. 야,
그 이유로 내가 내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 그딴 걸로 왜 버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이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이라는 게 폐부를 심장을 찌르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었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예. 자, 우리가 지금 이재명한테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좀 잘 싸워주면 좋겠는데,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준비한 이 이재명을 한다 요 얘기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마포 망원시장에 이재명 대표가 떴어요. 와, 이재명 떴다 하니까 난리더만.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고요. 그래서 이재명을 엄청나게 연호했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고요. 모인 사람들이 다 이재명을 반가워했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사실 뭐 선거나 이 정치 구조가 너무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와가지고 괜히 시비 붙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없었어. 멀리서 좀 깨작거리는 애들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분위기 자체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재명하고 함께 악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상당히 좀 보기가 좋았죠. 사실 요거는 알고 봤더니 요 마포 망원시장 여기가 그 누구야? 우리 정청래 의원, 청래당 이 양반 뭐 거의 뭐 앞마당이었나 보더만. 앞마당 쪽에 비비 접고 다녔던 모양이더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몰릴 수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여하튼 자, 오늘 이렇게 망원시장을 방문을 했다. 자, 이 망원시장을 찾은 이재명은 시민들한테 직접 검찰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부분을 맡는 데가 검찰이라는 곳인데 검찰은 과연 공정하냐?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뒤집어 씌우는 이런 검찰 과연 정의롭다 할 수 있느냐? 라고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불공정한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나는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불러댄다. 잘못한 건 없지만 부르니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내가 일을 해야 되니 당무를 봐야 되니 평일에 못 가겠다. 토요일에 가겠다. 자, 이거는 정말 동시에 뭐 한 가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일타쌍피인 거죠. 내가 가장 원하는 시점에 소환에 응하겠다라는 걸 밝히는 것인가 동시에 한편으로는 검찰한테는 하나 매기는 거지. 야, 니들 나보고 토요일 날 오라고 그랬지? 미쳤냐? 이거 금요일 날 오라고 그랬지? 미쳤냐? 니들 토요일 날 한번 당해봐라. 자, 검사들은 이렇게 되면 더 힘들어지죠. 니들 또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일해야 될 걸, 걔들? 자, 아울러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짓, 부당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사실상 선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아울러 검찰이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방해를 하도 이재명은 앞으로 자기가 할 일, 맡은 바일, 당원들이 나한테 맡긴 일을 철저히 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 의지대로라면은 앞으로 김건희 특검이나 이상민 탄핵이나 검사 탄핵, 이태원 특검 모두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이 순서에 따라서 착착 진행될 겁니다. 원래는 김건희 특검이 제일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이태원 특검이 먼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검과 이상민 탄핵이 함께 진행되면서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현재로는 커 보입니다.
이거는 설이 지나면은 곧바로 진행이 될 거예요. 설 지나니까 1월 말 2월 초부터 되면은 곧바로 이 모든 것들이 가시화될 것 같다. 특히 이태원 특검과 이상민 탄핵이 가시화될 것 같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김건희 특검이 진행될 거다. 자, 이재명 대표는 계속 내가 니들한테 끌려다닐 줄 알지 안 끌려다녀 라고 분명히 한 방 때린 겁니다. 그리고 야 너희들 할 거면 빨리 쳐. 예, 그런 의지도 함께 드러낸 겁니다. 뭐 분명히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그 영장 체포 동의서가 또 접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앞으로 두세 번 정도는 더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겠지만 두 번, 세 번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슬슬 야,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 벌써부터 검찰 수사의 허점들이 공개되기 시작하잖아요. 특히 정영학 녹취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은 어디를 보더라도 이거 도대체 어디를 봐서 이게 이재명 거라는 거야? 대장동에 이재명이 여기 왜 등장하는 거였어? 보니까 박영수하고 김만배 얘네들이 다 헤쳐먹던 거더만. 그죠? 사실은 김만배 박영수 게이트이고 그리고 거기에 비호를 했던 사람이 윤석열이라든지 양재식이라든지 김수남이라든지 윤갑근이라는 특수통 검사들 아니었습니까? 결국 특수통 전 현직과 특수통과 가깝게 유착된 기자들이 저지른 부패 사건이었던 거죠. 자, 드러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의원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이제는 과거같이 효용이 잘 나지 않을 거다. 그럴 때일수록 이재명은 이제 내가 치고 나간다 라는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겠죠. 자, 이재명 의원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민주당을 바라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죠. 왜 여러분들은 왜 이재명을 지지를 했습니까? 예. 이재명을 지지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진보 진영의 인사들이 이재명을 선호했던 이유는요. 이재명은 싸우는 사람일까?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은 더 이상 투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 투쟁을 해야 될 때 뒤로 빠지는 정말 비겁한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재명은 싸울 것 같거든.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당을 보면서 깝깝하고 화를 내는 이유, 정말 짜증내는 이유가 뭐냐면 공격다운 공격 한번 뭐 해보지 못하고 계속 수비만 하고 있는 거야. 수비도 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 반격이나 역습 같은 거는 뭐 꿈꿔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 수비하는 와중에서 서서히 지쳐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좀 어떻게 좀 반격을 좀 한번 해봐봐. 우리도 공격 좀 해보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수비하는데 너무 지쳤다. 수비하는 거 보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국가대표 축구팀이 국제 경기를 해. 우리나라보다 뭐 잘하는 애들하고 경기를 한다 쳐. 그러면은 공격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비만 해야 돼. 수비를 중점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비만 하고 있으면 계속 공이 우리 골대 주변을 맴돌고 있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지. 아, 우리도 공격 좀 해봐라. 라고 할 거 아니야. 자, 우리 또 공격 좀 해봐라. 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떠올린다? 축구에서는 손흥민을 떠올리죠. 자, 정치에서는 누구를 떠올려? 예, 이재명을 떠올리는 겁니다. 싸우는 민주당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이희숙님, 이낙연이가 다 망침. 제가요, 제가 조만간 하나만 만들려고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이재명이 이렇게 고생하는 건 누구 때문이다? 이낙연 때문이다. 지금 뭐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쌍방울 그 사건도 그 변호사 대납 의혹 이거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누가 맨 처음 얘기한 거야? 하고 이낙연 쪽에서 한 거 아니에요? 대장동도 누가 얘기한 거야? 이낙연 쪽에서 한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시비를 안 걸었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도 않았고 우리가 대선에서 질 리도 없어. 진짜 그런 면에서 볼 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아이 뭐 이낙연이 지금 왜 두들겨 맞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상황 파악을 아직까지 못 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더니 지금 뭐가 중요하고 그 당시 무사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나 그 사람 워낙 영악해서 알고도 모른 척 할 수도 있는데 참 뭐 좀 그렇죠. 네. 자, 이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 자,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 없는데 오라니 내가 가겠다. 그런데 28일 날 가겠다. 근데 나 혼자 간다? 변호사 데리고. 다리부는 국회의원을 안 데리고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꾸 그 조응천이나 이런 애들이 당과 이재명 대표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 사법리적 분리해서 대응하면 자꾸 이딴 소리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 나는 이 조응천도 그렇고 박용진도 그렇고 박영선도 그렇고 얘들 불러다가 좀 대가리를 좀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역대 김대중, 김영삼 이후에 77.7% 지지율을 받고 당선되는 당대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77.7% 당선된 당대표를 검찰이 몇 번이나 소환 조사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당 대표의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럼 함부로 못 데려가는 거야.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검찰은 자기 스스로 준사법기관이라 그러잖아요. 준사법기관의 특징이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의도적으로 이 권한 발동을 자제한다라는 게 이 헌법학의 원리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의 일부이긴 하나 권한을 발동했을 때 엄청난 정치적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킨다면 일단 발동을 자제한다 라는 게 헌법학의 기본 원리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제론이라는 게 있어요. 스스로 다른 법률적인 통제나 간섭이나 뭐 견제 방치가 있겠지만 그거 외에 스스로 자제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제력을 필요한 데가 바로 사법권인데 검찰도 준사법권으로서 좀 공권력을 함부로 발동하지 않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 논란거리가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치적인 논란을 일부러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77.7% 지지를 받고 당선된 당대표를 역대 어느 검찰이, 전 세계 어느 나라 검찰이 함부로 이렇게 소환을 해? 못해요. 근데 굳이 소환하겠다라고 드는 건 뭐다? 한판 뜨자라는 얘기지. 한판 뜨자. 검사들은 되게 지금 엄청나게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장동 의혹이니 무슨 의혹 다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77.77%라는 압도적인 표를 받았어요. 그거는 국민들한테 이미 신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한테 신임받은 국회의원을 검찰이 함부로 들어가 가지고 잡아가두겠다, 대표성을 박탈하겠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이건 헌법학적으로 틀린 행동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어떻게 알아? 대법원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인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어떻게 알아? 자, 매우 곤란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엄청난 지지를 받는 야당 대표를 수사를 하겠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국민의 지지에다가 그 다음에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하고 이 사람들 또는 이렇게 그 범죄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원칙하고 서로 상호간에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죄지었으면 누구나 처벌받아야지 라고 하겠지만 정반대 입장에서는 야 확정 판결도 안 됐는데 유죄 취급을 하냐? 그리고 나 국민들한테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어. 자, 이 두 가지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이 사안은요 해결이 안 돼요. 따라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공권력 발동 자체를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또 너무 학술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지금 검찰이 통상적인 소위 말하는 법리라는 거 있죠. 법리라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게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검찰을 직접 이재명은 직접 상대하겠다. 특히 나 혼자 가겠다. 이 부분은 뭐다? 자꾸 시비 거는 조금 박해가 있으니까 그래 나 혼자 갈게. 솔직히 말해서 나 혼자들 나가서 못 이길 줄 알아? 나 혼자 나가도 이겨. 야 근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나가고 이게 단결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다른 국회의원들이야 어딘가 말딘가 우리는 가야 한다. 28일 날 아마 서울중앙지검일 겁니다. 서초동으로 우리 다 같이 모이시죠. 저도 이날은 꼭 가겠습니다. 저 때까지는 일단 코로나가 다 낫겠죠. 그래서 전날 28일 날 아예 그냥 서초당을 디비 뿌리겠습니다. 자, 제가 성남지청 앞에서 했듯이 28일에도 가서 한번 뒤집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여 주십시오. 그죠? 모입시다 여러분. 민구님 함께 모여야 한다.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안 모인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모여야죠. 문채원님 지지자 다 모여라. 고진웅님 서초동에 모여서 한판 뜹시다. 한판 뜹시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의외로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